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문서 좀 공유를 좀 할게요. 송강호 아직 안 들어왔네. 송강호 한번 들어와 봐라. 자빠지 하지 마시고. 송경주 자지 마시고 들어와 이 새끼야. 종갓나 시킵. 오호 반항이네. 경주야. 송강호가 들어와줘. 한 명이라 들어와야지 수업을 진행하지. 빨리 들어와. 신재호 들어왔어? 오케이 베리 굿. 마지막 100번째 동영상 지금 녹화한 1학년 2반에서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예? 뭐라고요? 학생 목록 한 명도 안 들어왔네. 종갓내 시키. 자, 문서 공유할게요. 4-2-5번 마지막 내용이라고 했어요. 까먹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까먹었을까. 들어왔다. 이야, 역시 경주에서 1등 했네. 송경주가. 송경주가 경주에서 1등 했어요. 예. 경주 말띠냐? 닭띠야. 닭도 달리기 잘하지. 엄청 잘하더라고. 송강호 들어왔어. 두 번째 친구 송강호 들어왔어요. 승환이 학생도 들어왔고요. 공유가 이렇게 안 되나. 아유. 자, 됐어요. 자, 오늘 배워야 할,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2, 그 다음에 21, 34, 37, 38, 82번 내용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우리가 이제, 태양의 복사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가리켜서 태양 복사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지구 복사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지구 복사에너지라고 그래요. 태양에서 오면 태양 복사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면 지구 복사에너지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태양이 이 지구로 오는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 중에서 30은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50하고 20을 합쳐서 이 70을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70을. 요 70을 흡수하는데 또 70을 방출해야 돼요. 70을 흡수한 만큼 70을 방출을 하면 지구에 이제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70을 방출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70을 이렇게 방출합니다. 70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표는 여기 이 지표에 흡수한 에너지 양이 50이고 또 대기의 어떤 그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로 다시 재방출하는 게 103입니다. 그래서 이 103하고 50을 합치잖아요. 그럼 153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153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대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지표는 153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47을 대기 쪽으로 방출을 하고 6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53을, 요 147을 대기가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4를 우주로 방출해요. 그래서 여기 64하고 6을 합치면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만큼 흡수를 해서 70만큼 방출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153이 튀어나왔죠? 이 153은 이 대기의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지표로 다시 방출을 하는 요 103의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5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3하고 50을 더하면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는 153이다. 그래서 153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153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거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70만큼 흡수를 해서 70만큼 방출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2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양의 20억 분의 1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요 그림은 요 중성자가 우라늄을 이렇게 이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중성자가 우라늄과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핵분열이죠. 핵분열. 이 한 개의 중성자를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0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없다는 거고,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를 의미하는 숫자인데, 요 질량수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합친 거를 요 왼쪽 어깨 위에다가 적어줘요. 그래서 여기 92라는 숫자는 원자 번호 92번, 양성자 개수 92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35라는 숫자는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92개에다가 중성자를 합친 숫자가 235죠. 그래서 이 중성자가 이놈을 때려요. 이놈을 때리면 이렇게 우라늄보다 더 작은 원자 핵으로 바뀌죠. 이렇게 쪼개지면서 또 다른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가 또 이렇게 우라늄을 때려요. 때리면서 질량 결손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핵분열 시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야 되고, 개수를 줄여야 되고요. 중성자의 수를 줄여야 돼. 이걸 제어봉이라고 그래. 제어봉. 너무 빨리 반응이 일어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폭발해. 그래서 안 돼.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걸 제어봉. 그 다음에 이 중성자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 빠르면 그냥 숑숑숑 지나가 버리거든. 그래서 좀 속도를 늦춰서 우라늄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감속제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서 사용을 하려면 이 두 개의 어떤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기가 제어봉과 감속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서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고 또 방사능이 유출이 되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어본과 감속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봅시다. 이거 핵분열을 했으니까 핵분열 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좌변과 우변을 잘 보시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 92하고 0을 더해. 그럼 양성자 개수가 92개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얘네들을 더해 56에다가 36을 더해서 3 곱하기 0, 0이죠. 이걸 더하면 92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235하고 1을 더하면 236이죠. 그 다음에 141에다가 92를 더하고 3 곱하기 1을 3을 더하면 236이 나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숫자하고 이쪽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질량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질량과 오른쪽에 있는 질량을 비교해 보면 항상 왼쪽에 있는 질량이 커요.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그 원자의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단위를 U로 써, U.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을 10U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만약 얘네들의 질량을 9U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U에서 9U를 빼. 그러면 1U죠. 1U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MC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핵융합도 마찬가지거든. 핵융합은 반대로 이러한 수소 질량이 작은 수소 원자 핵이 융합을 해서 좀 더 질량이 큰 헬륨 원자 핵으로 방출되는 것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앞쪽에 있는 질량이 커. 자, 변하지 않는 거 아래쪽에 있는 숫자 and 위쪽에 있는 숫자 안 변해. 양성자 수, 질량수 안 변해.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건 뭐냐? 질량이 변해. 항상 앞에 있는 질량이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크다.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E는 이렇게 구해. E는 델타 M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 델타 M은 질량 차이, C는 빛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곱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그리고 그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MC 스퀘어로 구한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고, 핵융합 반응은 태양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죠. 이처럼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응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고, 이게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위쪽을 복사층, 그리고 대류층 이래요. 뜨겁습니다. 태양. 그죠? 자, 이처럼 태양의 중심부에서 이 1500만 켈빈의 온도가 되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질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이처럼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로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헬륨이 플라즈마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이다. 그 다음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되면서 에너지값 델타 MC의 제곱 MC 스퀘어로 계산하고 핵 위를 복사층, 그 다음에 복사층 위를 대류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양 에너지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사용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왔느냐. 옛날에는 태양이나 물, 바람의 그러한 에너지를 이용을 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됐고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 있고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석탄은 식물이 죽으면서 만들어지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생물이 죽으면서 만들어지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같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눌 수 있고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핵과 가스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고갈의 위험이 없고 지속발전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고 단점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초기 투자 비용.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 가스가 있고 바이오 알코올이 있고 바이오 디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분해부터. 자,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의 전기분해 방식의 반응식을 좀 알아둬라. 자,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이 플러스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전기에너지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산화됩니다. 물이 산화돼서 산소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반응식을 애워두면 좋아. 선생님 이거 과학은 애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사실이니까 이 반응식을 애워야 됩니다. 나중에 통합과학에서 애워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과학을 공부하려면 이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은 애워야 돼요. 자,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산화되어서 산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마이너스극에서는 물이 환원이 돼서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거 이 반응식을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고 여기 6배 H2O가 있고 여기 4배 H2O가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면 결국은 2배 H2O는 EH2O2와 같은 그런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을 전체 반응식을 쓸 수가 있어요. 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변변 더해버리면 6배 H2O 여기 4배 H2O가 있으니까 좌변에 남는 건 2배 H2O가 되고 플러스 4 일렉트론 마이너스 4 일렉트론 없어지면서 화살표 하시고 2배 H2O 플러스 O2로 우변에서 만들어지는 결국 물이 분해되는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극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산화되어서 산소기체가 나온다는 이 반응식을 꼭 애워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야. 과학을 계속 공부하려면 애워두셔야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의 종류 그리고 그들의 부피비 2대 1입니다. EH2O2 EH2O2 2대 1의 부피비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음수, 양산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수, 양산,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수소와 산소를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에 활용한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기분해에서 생성된 수소, 이 수소는 어떻게 활용되냐? 수소는 말이야, 이제 연료전지는 화학전지이기 때문에 수소하고 산소를 비교해보면 EH2O2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전자를 내놓기 쉽냐면 수소가 전자를 내놓기 쉬워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내놓고 수소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전자를 내놓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러고 전자를 얻는 전극을 플러스 극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연료전지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이 해결했네요. 암기하자 서술형 문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학을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하시려면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수소는 전자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 전자를 내놓는 극을. 이거 화학전지죠. 연료전지는 전기분해가 아니죠. 이거는 화학전지지. 물질의 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를 내놓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전자를 얻는 전극을 플러스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내놓고 수소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물이 생성되고 요 두 개의 반응을 변변 더하면 2배 H2O2가 2배 H2O로 되는, 마치 수소가 연소되는 반응식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수소의 연소 반응이 아니야. 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야. 산화되는 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고 환원되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데, 수소와 산소 중에 누가 더 산화되기 쉽냐? 수소가 더 산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잃고 수소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물이 되는 두 개의 반응식을 변변 더하면 2배 H2O2는 2배 H2O가 되는, 결국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의 원리는 수소와 산소가 갖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화학전지다. 케미컬 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앞에서 배운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지. 그건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나 연료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죠.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화되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 환원되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했다는 거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해에 의해서 생성된 수소와 산소를 어떻게 이용되느냐.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수소는 전자를 내놓기 쉬워요.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내놓으면 도선을 따라서 산소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럼 이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물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갖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수소 연료전지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앞에서 나왔던 반응식 관계를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되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동된 전자는 산소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플러스 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 아,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 자, 앞에서 배웠던 전기분해는 비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고 이 수소연료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를 잃는 쪽을 마이너스 극, 전자를 얻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지만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게 바로 수소, 산소, 연료 전지의 그림이고 반응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처럼 수소는 이처럼 전자를 내놨어요. 여기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4 일렉트론이죠. 그래서 수소 양이온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수소가 내놓은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산소 전극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산소는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물을 생성해내고, 전체 반응을 보면 이처럼 2배 H2하고 O2가 반응해서 2배 H2O로 되는 이러한 전체 반응식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수소가 연소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연소 반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이 반응식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4 일렉트론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아, 수소가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소연료 전지야. 전기분해에 의해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생성된 수소와 산소를 이처럼 이 전해질과 전극을 사용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연료전지다. 자,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의 장점은 최종 생성물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친환경적이다. 연료, 수소의 화학에너지, 산소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죠. 전기 생산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수소를 직접 태우는 수소의 연소 반응이 아니다. 방출된 열은 난방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연료전지의 장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단점, 수소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수소를 저장하기 쉽지 않고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산 및 운송, 저장을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이 어디 이용되느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휴대용 전자 제품, 대형 발전장치 등에 이용될 수가 있다. 왜 수소는 저장하기 힘드냐? 수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2.9도씨야. 끓는 점. 그러면 상온인 25도씨만 되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지. 25도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25도씨는 적당하죠. 살기에 적당하지만 수소가 생각하는 25도씨는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되면 수소의 운동 에너지는 엄청나지. 그러면 막 얘네들이 용기 벽을 때리는 그 기체의 압력은, 수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엄청나죠. 그러면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얘네들이 가연성 기체야. 가연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연소 조건만 되면 순식간에 폭발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는 운송과 저장이 어렵다. 그래서 운송과 저장, 수송과 저장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충족되어야만이 에너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연료전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수소와 산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그 수소와 산소의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다.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개념 정리. 수소 연료 전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 수소와 산소가 갖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은 연료는 수소와 산소죠. 수소와 산소가 갖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정 기술이 있죠.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고, 이러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기술이다. 예를 들면 페트병 전구가 있고 생명 빨대가 있고 물통이 큐드럼 등이 이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기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여기 계면활성제를 부어요. 만약에 계면활성제를 붓지 않으면 그냥 빛이 이렇게만 통과하죠. 그러나 여기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이 계면활성제가 이 어두운 곳을 막 빛이 산란되죠. 산란되면서 여러 곳을 전등처럼 주변을 밝힐 수가 있죠. 이게 태양전등. 예? 다시 말해서 페트병 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빨대는 이처럼 그 빨대 내부에 멤브레인 필터라든가 아이오딘 필터라든가 활성탄층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염된 물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다 정화되어 가지고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드럼통, 이처럼 우리가 그 끌고 가기 쉽게 마치 Q자처럼, 여기 Q죠, Q자처럼 도너츠처럼 생겨가지고 이 도너츠 안에다가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끌고 가면서 쉽게 물을 수송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정 기술을 활용한 그런 기기들이다, 기술이다. 적정 기술을 활용한 기기들, 그죠? 페트병 전구, 생명 빨대, 큐드럼통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을 활용한 기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요거는 이제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체에 열을 가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피스톤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를 생각해 봅시다. 기체에 열이 들어오면 기체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온도가 증가합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용기 배역을 때리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기체 분자들이 열을 받으면 일부는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고 일부는 외부로 일을 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력학의 하나의 또 법칙이죠. 그래서 식을 쓰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하는 식인데, 이걸 해석하면 이래요. 이걸 해석하면 기체 분자들이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마찰이 없는 피스톤이죠. 기체 분자들이 열을 받으면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고 일부는 외부로 일을 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게 Q는 델타 U 플러스 B 델타 V.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연력학 공부할 때 조금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승환이 알겠냐? 오케이? 네.